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과 대비해서 다시금 시장의 상승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코스피 지수에서 사들이면서요.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관한 시장 수급들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추세 전환이 정확히 일어난 건지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시장의 5가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논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의 경영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도 장중 7%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을 웃돕니다. 올 4분기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화이자 등 비만약 치료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빅파마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4분기에 큰 성장을 예상하면서 오늘 비만 관련주들의 일부 상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상만 마비 사태가 나흘간 이어지는 가운데 일성구청과 읍면동의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부터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요.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를 검토합니다. 사실상 수입 전자기기에 내장된 반도체 칩 개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국내 전자기기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SDI의 목표가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전지 부분의 적자 축소 기대감 때문인데요.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소폭 상향한다고 밝혔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삼성 SDI는 2.47% 상승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래진,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가 먼저 투자 인사이트 꼽아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증권가가 내놓은 삼성 SDI에 대한 전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오늘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 삼성 SDI의 3분기 실적, 매출은 3조 1천억 원, 영업 적자는 3,256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분기보다 적자폭은 줄어드는데요. 유럽 고객사들로부터 수요 부진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실제적인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의 영업이익의 전망도요, 1조 5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낮춰졌습니다. 다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가동과 또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전환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삼성 SDI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2%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가 1% 가까이 내려가는 등 그동안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2차 전지 업종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최근 한 달 동안에 0.43%가량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1%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사건이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2차 전지 섹터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LG화학의 경우 0.8%에서 1%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0.6%, SK이노베이션 0.8%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3.8%가량 더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4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전환하면서 0.9%가량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과의 형제주인 에코프로도 오늘 0.2%가량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1.8%, 한솔케미칼도 1.3%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브레인은 0.8%, 엔캠 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과 함께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와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주제는 바이오,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듯 올 4분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는 빅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핵심은 비만 치료제인데요. 일라이릴리와 화이자를 비롯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경구용과 패치용은 물론 GLP를 넘어선 신약까지 노리면서 기술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빅파마의 인수 대상이 된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 기술 이전과 상업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셀트리온은 화이자의 호스피라 인수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4분기는 전통적으로 이 글로벌 학회와 임상 업데이트가 몰려 있어서요.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집중적으로 나오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1조 원대 빅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은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한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동제약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상승폭을 일부는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18%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계속해서 조금 주춤했던 펩트론이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28만 9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티지랩도 오늘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오플러스가 4%대, 대웅제약은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5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백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33,1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릭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라파스가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D 파마텍과 삼천당 제약은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일동제약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당뇨 비만약이 임상 1상에서 4주간 최대 13.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일동제약은 장 초반부터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가량의 상승 움직임 속에서 3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네, 최근 화이자가 이 D&D 파마텍의 파트너인 메세라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D&D 파마텍 지난주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빨간불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2%대 강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 위로 올라온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오늘 장중 들어서 상승세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펩타이드 기반의 물질로 첫 번째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소재 뉴코와 손을 잡은 만큼 이 D&D 파마텍과의 같은 길을 걸어갈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어느덧 6%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 켜낸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깊이 있는 시사경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시사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시사 경제 살펴보기 이전에요. 또 이번 주의 주요한 일정들 체크해 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과 내일 또 굵직한 시장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날로서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국내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미 주가의 움직임들은 일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주목을 덜 받았었던 섹터다라고 한다면 증권가에서는 항공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연휴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호텔 관련주들도 다시금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중국의 매출처가 있거나 중국 매출이 많은 그러한 화장품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또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여기 전해드렸는데요. 유노비아라고 하는 경구용 비만약에 관한 임상 결과가 오늘 시장의 헤드라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노비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는 비만약의 이름인데요. 이 먹는 비만약을 생산하는 회사 자체가 일동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의 주가 움직임들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유노비아가 먹는 비만약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번에는 11%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확대돼서요. 13%가 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췌장염과 같은 부작용 혹은 위장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도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요. 오늘 전반적인 비만약을 이끌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쪽으로 인해서 미국의 해군의 MRO 첫 수주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다만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미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달 미국의 졸트 보고서인데요. 졸트 보고서는 민간 고용 보고서이어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정확한 신뢰도를 가진 그런 고용 보고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대략적인 미국의 고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10월 달 금리 인하 설에 관한 무게감이 살짝 덜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으로 이끌었었는데요. 과연 또 8월 달 졸트 보고서에서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또한 지난주에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2차 전지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특히나 소재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흑연의 9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걸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날인데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모든 공급망이 글로벌 공급망 9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 이익으로 국내 흑연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에코프로와 같은 소재 관련주에게는 원재료 상승이다라고 하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의 흐름들은 내일 전기차 세액 공제 그리고 중국산 흑연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의 넥스트마켓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깊이 있는 시사경제,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 깊이 있게 다뤄볼까요? 네, 지난 26일에 발생했던 화재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IT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파장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의 발화 지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였는데요. 당일 전산실에서는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서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와 감리단, 장비 업체 직원 등이 있었고 이 화재로 한 도급사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 전산실 내부의 열기가 강해지자 이 전산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하군 항습 장치가 작동이 멈췄고요. 이 서버 등 전산 장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국정자원 선제적으로 전체 서버 등의 전원을 차단을 했습니다. 결국 전산실 내에 있는 647개의 시스템이 모두 가동이 중단되는 대규모의 전상망 마비가 일어났는데요. 이 전산실에는 배터리와 서버가 매우 가까운 간격, 약 60cm로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웠습니다. 또 서버 사이 간격도 1.2m 정도로 좁아서요. 소방관들의 접근과 물 사용에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73명, 소방차 70대를 투입을 했지만 좁은 간격과 전산 장비 보호 필요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26일인 오전 6시 30분쯤에 초진이 됐고요.
오후 8시 20분에 시작이 돼서 오전 6시 30분에 초진이 됐고요. 이후 전소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외부로 반출한 후에 수조에 담가서 안정화시켜서 재발화를 방지하게 됐습니다. 건물 내부는 연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고 화재 발생 약 22시간 만인 6시쯤에 오후쯤에 완전히 진화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무정전 전원 장치, 그러니까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된 것으로요.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 기간 10년을 이미 1년 넘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서 내부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재 직전 진압 과정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서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전선 단락, 전기 쇼트 같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국정자원 같은 경우는 하지만 작업상의 실수 가능성은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원을 차단을 하고 약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초진 이후에 확보한 배터리와 전산실 구성품 국가수로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에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원인과 이 배터리 분리 작업 과정에서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여부, 또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를 복구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가 발생했던 5층에 있던 전산실에 전소된 96개의 시스템은요. 대구 센터의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복구되는 데까지는 최소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는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나라 시스템 같은 핵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 또 ATM 이용, 비대면 금융 같은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택배 집행송 시스템도 불안정해서 물류 차질도 우려가 됩니다. 행정 서비스도 마비가 돼서요. 공무원들이 수기 처리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범칙금 발부도 수기 처리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서비스와 안내 문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내놓게 됐는데요. 이에 국민 불편과 불안을 겪은 점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하면서 이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같은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와 예산 인력 확충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의 이중화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번 참사의 원인을 지적을 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위기 대응 부실을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 문책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 미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G 클라우드 존 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역에는 서버 재난 복구, 그러니까 서버 DR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클라우드 DR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어받는 페일 오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보관이 되기는 했지만 서비스는 멈춘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번 사고는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당시에도 UPS 배터리 화재로 데이터 센터가 마비가 됐었고요. 이중화 전환이 실패를 하면서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가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재난 복구 DR 이중화 의무를 법으로 강제를 했고 데이터 센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 전산망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클라우드 이중화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5년에 설립됐던 본원이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백업 서버가 한 건물에 몰려 있어서 화재가 취약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전상만도 민간 수준의 이중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서버 데이터 운영 환경을 이중화하고 UPS 배터리 같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설비는 별도 공간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재난복구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환 훈련을 월 1회 이상 의무화하고요. 민간 클라우드 활용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 기밀 정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되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민간 클라우드의 다중 리전을 통해서 분산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스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 세금 계산 같은 생활 밀접형 서비스는 1에서 2등급 정도로 분류를 해서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 시스템 가운데요. 현재까지 55개가 복구가 됐고요.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보건의료 데이터 우체국 금융 서비스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소방청의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 그리고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 일부도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질 때마다요, 공지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부 활동 같은 이런 민원센터와 지역 콜센터 전담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금융권과 증권 시장에서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큐는 이 긴급 합동 점검을 열고 이 자본시장 아이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신규 계좌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대신에 운전면허증이나 대면 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응 체계를 금융위원장 주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을 하고 금융권과 유관기관 또 업권협회와 함께요. 긴밀히 협력을 해서 예상되는 금융서비스 차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 증권사, 카드사는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요. 고객 안내와 대체 인증수단 제공, 전산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부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요.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해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신속한 복구와 원인 규명 같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는 물론 깊이 있는 심층 분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깊이 있는 시사경제였습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마켓 투자 키워드도 정민경,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키워드 일단 열어볼 텐데요. 오늘 키워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투자 키워드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키워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대개편의 역풍을 맞고 있죠. 1점짜리 리뷰가 올라오는 등 이 굉장히 학부모를 대상으로의 지적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개편 사항 중에 어떤 부분에 불만이 가장 많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가장 큰 불만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인데요. 기존처럼 친구 목록이 기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처럼 친구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격자형 피드 형태로 노출이 되면서요.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UX 분석 기업이 업데이트 당일 올려온 리뷰 1000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업데이트 전반에 대한 불만이 42%로 가장 많았고 또 UI 디자인 불만이 19%, 친구 목록과 프로필 관련 불만이 10%를 차지를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사진을 강제로 봐야 된다, 메신저가 아니라 SNS 같다, 이런 반응이 대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쇼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보호자 인증 기반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을 해서 쇼폼 접근이나 이 댓글, 좋아요 같은 리액션 기능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안으로는 불만이 집중이 됐던 친구 탭 피드 방식에 대해서도 이 개선 방향을 공지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상태 메시지나 생일 알람 크기를 조정하는 이런 소소한 업데이트를 먼저 적용을 한 상태인데 핵심적인 피드 개편안 앞으로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정말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지난주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국민주의 반연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폭락에 투자자분들도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카카오가 이게 개편 이후에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네.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이 발표된 23일부터 이 카카오의 주가는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발표 전날인 22일에 66,400원이던 주가가 23일에는 63,300원까지 내려갔고요. 26일에는 특히나 이 59,300원까지 떨어지면서 6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단 5일 만에 12% 넘게 하락을 한 건데요. 하지만 오늘은 2%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현재 6만 원 선 위에서 다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에는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나 친구 탭이 SNS형의 피드로 바뀌면서 과도한 사생활 노출과 광고 증가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리뷰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다, 이런 평가도 이어졌고요. 일부 이용자는 구 버전으로 복원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늘고 또 광고 매출 및 AI 서비스 연계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요. AI 적용 성과와 사용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업데이트도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관한 주가의 반응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현재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13년 전의 카카오톡 공지글이 다시금 주목받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10년도 더 된 공지사항들이 지금에 와서 주목을 받을까요? 네, 최근 온라인에서 2012년에 카카오가 공지를 했던 글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보이스톡 해외 오픈 소식을 전하면서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다면서 광고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친구 탭이 피드형으로 전환이 되고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들이 삽입이 되면서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광고와 피드형 콘텐츠가 친구 목록보다 더 눈에 띄는 구조로 바뀌자 사용자 경험은 크게 떨어졌고 불만은 폭발을 했는데요. 이 괴리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년 전에는 광고 안 한다더니 지금은 돈 벌 궁리만 한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을 공유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한데요. 결국 사용자들이 10년 넘은 공지글까지 꺼내든 이유는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흐름 속에서 괴리가 보이기 때문인데 카카오가 사용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초심을 다시금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번의 개편 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시장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용자는 물론이고 이제 기업 내부에서의 소통도 좀 실패를 하면서 역대 최악의 개편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가 왜 소통에 실패했는지 이게 시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가 존재를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8월에 소셜 기능 확대를 언급을 했는데 불과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대규모의 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충분한 설문조사나 베타 테스트가 없었고 일부 임원의 판단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업데이트 소개 영상에서 이 댓글창을 막으면서요. 의견 통로조차도 닫으면서 불만이 더 커졌고요. 변화와 목적으로 이 철학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광고를 늘린 이유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수익이 사용자 경험보다 더 우선됐다 이런 불신을 갖게 된 겁니다. 내부에서의 소통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전체 개발자의 절반 이상이 투입이 됐지만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현장 반대에도 강행이 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QA 기간 중에도 잦은 기능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사결정 과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AI 소셜 기능의 결합이라는 시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강제 피드 노출과 광고 확대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 내부적인 소통 체계 재정비도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부적인 소통 부족 역시도 이번 개편에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개편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예정된 챗 GPT 도입 관련해서도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점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AI 기능 적용으로 카카오는 어떤 점들이 변화가 될 건지도 좀 미리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챗 GPT가 카카오톡에 탑재가 되면서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이 카톡 채팅창 상단 버튼만 누르면 AI 서비스로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한 대화 요약이나 음성 녹음 텍스트화뿐만 아니라요. 일정 관리, 예약, 선물하기, 음악 지도 같은 생활형 서비스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AI 도입이 체류 시간 증가와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톡비즈나 쇼핑 라이브 같은 커머스 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거래액 증가와 광고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자체 AI 브랜드인 카나나를 통해서도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대화 맥락을 파악해서 적절한 기능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반감이 얼마나 완화될지는 실제 사용 후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증권가와 업계 전문가들은 AI 기반의 슈퍼 앱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이번 챗 GPT 도입이 향후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키워드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키워드는 환율 쪽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막대한 대미 투자로 잃어버린 30년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또 환율이 널뛰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0원을 뚫고 1,410원도 맥없이 뚫렸죠.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때문인데요. 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시각들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땠는지도 짚어볼게요. 네, 말씀을 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는 발언 이후에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협상 압박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금으로 선불을 내고 투자처와 수익 배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인 건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과 대출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할 사실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대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보증과 대출, 통화스와프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도 차기 정상회담, 특히 에이펙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서 협상 지형을 흔들고 금융시장 심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선불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현금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외환 위기에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참 중요한 또 하나의 고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되죠.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환율이 이 대미 투자 발언 때문에 올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상승의 배경 중에는 다른 배경들도 좀 짚어지는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를 해서요. 1,412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논란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 흐름이 깔려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가 3.8%로 상향 조정이 되고 또 고용 지표도 개선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98선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오르는 동안 원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0.4% 남짓 상승을 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6% 상승을 했는데요.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 증가와 이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이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스와프 체결 직후에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 급등의 배경은 달러 강세라는 기본 흐름에 더해서 대미 투자 불확실성 과 정치적인 변수가 겹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자체도 국내 환율적으로는 악재가 될 텐데 거기에다 트럼프의 발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 자체를 오르게 하는 요인들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에서는 환율 협상에 관한 결과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게 또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통화스와프 관련해서이잖아요. 일단 정부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줄지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이 한미 환율 협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통화 스와프나 관세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인데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환율 협상은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고 곧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번 협상은 우리 외환시장 개입이 불투명하거나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이끌어낸 결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환율 협상과 통화 스와프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통화 스와프 필요성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 측에 충분하게 전달을 했지만 미국 연준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아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통화 스와프 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이 환율 조작국 우려에서 벗어나 외화 안전판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님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향후 통화 스와프 논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환율에 관한 전망치를 하반기까지 1,400원, 1,500원이 아니라 1,600원까지도 내다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동안 환율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얼마나 열려 있는지 증권가들의 시각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이 증권가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환 시장 불확실성도 키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이 환율 압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단을 더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누적이 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진 만큼 환율 상단을 1,420원대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또한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1,600원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급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미중 정상회담이나 새 연준 의장 지명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다면 10월 말부터는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환율 향방은 대미 투자 펀드 협상과 외환 당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좀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환율의 가격들은 좀 열어보면서요. 연말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온 트럼프 리스크에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지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들이 좀 나올까요? 네, 긴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장기 연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무려 일주일 가까이 휴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 미국 증시나 환율 같은 대외 변수가 크게 바뀔 경우 곧바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연휴 전후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관망세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코스피가 추석 전에는 100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연휴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정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 결과나 10월의 에이펙 회의, 대미 투자 확대 기대감 등으로 연휴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로봇과 인공지능, 반도체처럼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업종은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번 주에는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무리하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리스크는 줄이되 저가 매수 기회도 염두에 두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정리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투자 키워드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켓 클리닉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또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또 5장 마감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